경기도 연천 지역의 10월, 그 싸늘한 하늘 아래에서 비는 마치 밤의 장막을 가르는 칼날처럼 세차게 쏟아져 내렸다. 청계고개로 향하는 울퉁불퉁한 흙길들은 마치 기름이라도 발라 놓은 듯 미끄러웠고 희미하고 흐릿한 달빛 아래 고인 물이 반짝거렸다. 듬성듬성한 숲풀 사이로 바람이 윙윙거리며 불었고 뼛속까지 스미는 차가운 기운을 실어와 흠뻑 젖은 나뭇잎들을 세차게 흔들어댔다. 인적이 드문 고갯길의 한적한 구석에서 검은색 SUV 한 대에서 나온 헤드라이트 불빛이 희미하게 번쩍였다가 이내 꺼져버렸다. 차가 길에서 미끄러져 나가 잡초 덤불을 스치고 지나가더니 움푹 파인 비탈길 한쪽으로 기울어지며 전복되어 차가운 소나무 숲의 깊은 어둠 속으로 잠겨버렸다. 고갯길 반대편에서 읍내 허름한 김밥집에서 서빙 일을 하는 24살의 정하윤이 막 퇴근하던 참이었다. 그녀의 발밑 팔아 빠진 플라스틱 슬리퍼가 붉은 흙길 위에서 철벅거리는 소리를 냈다. 어깨 한쪽이 찢어진 얇은 나일론 비옷은 얼굴에 들이치는 비를 막아주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그녀의 손에는 어머니 이수정 씨가 집에서 보내준 고구마 몇 개와 납작해진 라면 한 봉지가 담긴 작은 천 가방이 들려 있었다. 하윤은 한 걸음 한 걸음 돌을 매단 듯 무겁게 걸었다. 길이 미끄러워서가 아니라 가난한 삶이 그녀에게 쉬운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가르쳐 주었기 때문이었다. 그녀의 낡은 오토바이는 석 달 전에 고장났고 집에는 수리할 여윳돈 한 푼 없었다. 읍내에서 두 모녀의 작은 나무집까지 3km는 익숙한 여정이었지만 오늘 밤은 비 때문에 모든 것이 더욱 혹독했다. 갑자기 절벽 아래쪽에서 빛이 번쩍였다. 천둥이 아니라 곳거질 듯 희미하게 깜박이는 자동차 불빛이었다. 하윤은 멈춰 서서 빛 속에서 눈을 가늘게 떴다. 차가 뒤집혔나? 그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으며 자문했다. 이 황량한 고갯길에서 이 시간에 누가 혼자 가는 어리석은 짓을 했을까? 그녀는 망설임 없이 젖은 풀밭 가장자리를 따라 절벽 아래로 더듬어 내려갔다. 발이 지늘게 미끄러지고 찢어진 비옷은 마른 나뭇가지에 걸려 더욱 찢어졌지만 하윤은 멈추지 않았다. 가까이 다가가자 SUV가 기울어져 있었고 운전석 문은 활짝 열려 비가 물줄기처럼 쏟아져 들어오고 있었다.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한 중년 남성이 운전석에 쓰러져 있었고 이마의 상처에서 피가 흐르고 있었으며 두 눈은 굳게 감겨 있었다. 낡은 휴대폰의 희미한 불빛 아래 하윤은 그가 검은색 정장을 입고 손목에는 번쩍이는 스틸 시계를 차고 있다는 것만 겨우 볼 수 있었다. 그녀는 몸을 숙여 가볍게 흔들었다. 아저씨, 정신 드세요? 아저씨, 대답이 없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그의 목에 손가락을 대었다. 맥박은 약했지만 규칙적으로 뛰고 있었다. 깊은 숨을 한번 들이쉰 후 그녀는 주머니에서 낡은 손수건을 꺼내 그의 이마에 흐르는 피를 닦아냈다. 비는 계속 내리고 바람은 바위 틈으로 윙윙거렸으며 주위에는 아무도 없었다. 휴대폰 신호는 약하게 한 칸만 표시되며 깜박였다. 구조대를 부를까? 아마 그들이 이곳에 도착할 때쯤이면 이 남자는 고열이 나거나 혼수 상태에 빠질지도 모른다. 하윤은 등 뒤의 비탈길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나무집으로 이어지는 3km의 길이었다. 다른 선택지가 없었다. 그녀는 차 문을 열고 의자를 최대한 뒤로 젖힌 후 온 힘을 다해 남자를 등에 업었다. 그는 무거웠고 물에 젖은 정장 재킷은 더욱 미끄러웠지만 그녀는 손을 꽉 쥐고 입술을 굳게 담은 채 빗속을 한 걸음씩 내디뎠다. 발은 지늘게 빠져 감각이 없을 정도로 차가웠다. 미끄러운 비탈길에서 하마터면 넘어질 뻔했지만 한 손으로 재빨리 나뭇가지를 잡고 다른 손으로는 의식을 잃은 남자를 꽉 붙들었다. 힘내, 거의 다 왔어. 그녀는 마치 자신에게 말하듯 속삭였다. 내 손에서 죽는 사람은 없을 거야. 한 시간여가 지나 하윤의 다리가 후들거리고 거의 기진맥진했을 때 안개 속에서 나무집의 형체가 나타났다.
양철 지붕에 나무 판자를 덧댄 작은 집, 낡은 커튼 뒤로 등잔불이 희미하게 새어나왔다. 그녀가 문을 밀자 경첩이 삐걱거렸다. 그녀의 어머니 이수정 씨는 대나무 침대 위에 웅크리고 누워 마른 기침을 콜록거리고 있었다. 딸이 낯선 사람을 업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녀는 깜짝 놀랐다. 하윤아, 누구니? 어머니, 고개 아래에서 사고 난 사람을 구했어요. 아무도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데려왔어요. 하윤은 피곤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이 씨는 몸이 약했지만 걱정과 의심이 뒤섞인 눈빛으로 간신히 몸을 일으켰다. 세상에, 비가 이렇게 많이 오는데. 하윤은 남자를 부엌 옆 나무 평상에 눕히고 얇은 담요를 덮어주었다. 그녀는 서둘러 생강차를 끓이고 낡은 감기약 상자를 뒤졌지만 파라세타몰 몇 알만 남아 있었다. 이 씨는 아픈 몸에도 불구하고 더듬더듬 따뜻한 물을 타서 낯선 이의 얼굴을 닦아주었다. 무슨 남자가 손이 이렇게 부드러워, 힘든 일은 한 번도 안 해본 사람 같네. 그녀는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중얼거렸다. 하윤은 의식을 잃은 남자를 보고 자신의 굳은 살 박인 손을 다시 보았다. 한쪽은 분명 풍족하게 사는 사람, 다른 한쪽은 내 끼니를 걱정해야 하는 자신. 하지만 그녀는 깊게 생각하지 않았다. 중요한 것은 그가 살아있다는 사실이었다. 밤새 하윤은 잠을 자지 못했다. 그녀는 평상 옆에 앉아 남자가 미열이 나기 시작하자 수건으로 그의 이마를 닦아주었다. 양철 지붕 위로 비가 떨어지는 소리가 벽 틈으로 스며드는 바람 소리와 어우러졌다. 이따금 그녀는 벽에 걸린 시계를 힐끗 보았고 시계바늘은 느리게 움직였다. 이 사람은 누구일까? 왜 혼자 외딴 고개를 넘었을까? 그녀는 자문했지만 답은 없었다. 그저 살아있다는 것이 희망이라는 것만 알았다. 새벽녘이 되자 비가 그쳤다. 잿빛 구름 뒤로 희미한 새벽빛이 번졌다. 하윤은 어젯밤 끓여놓은 냄비에서 흰죽 한 그릇을 퍼서 남자 곁에 놓았다. 그녀는 오후부터 아무것도 먹지 못해 배가 고팠지만 오직 그가 깨어나기만을 바랐다. 첫 햇살이 커튼을 뚫고 들어올 때 남자가 살짝 몸을 움직이며 눈을 깜박였다. 그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머리는 여전히 어지러웠고 소박한 나무집을 둘러보았다. 병원도 간호사도 없었고 오직 부엌 연기 냄새, 감기약 냄새, 그리고 은은한 생강 잎 향기만 감돌았다. 하윤이 들어왔다. 그녀의 옷에는 아직 어젯밤의 흙탕물이 묻어 있었다. 그가 깨어난 것을 보고 그녀는 안도의 빛이 어린 눈으로 살짝 미소 지었다. 깨어나셨네요? 죽이 아직 따뜻해요. 좀 드시고 기운 차리세요. 그는 그녀를 보며 쉰 목소리로 물었다. 여기가 어디죠? 저희 집이에요. 하윤이 대답했다. 어젯밤 길에 아무도 없어서 제가 아저씨를 모셔왔어요. 제 휴대폰은 배터리가 다 됐고 신호도 잘 안 터져서 구조대를 부르기엔 늦을 것 같았어요. 그는 눈을 동그랗게 떴다. 나를 어떻게 데려온 겁니까? 네, 없고요. 차가 뒤집힌 곳에서 여기까지 3km쯤 돼요. 그녀는 바지를 걷어 긁히고 멍든 다리와 무릎을 보여주며 말했다. 그는 할 말을 잃었다. 그의 시선이 달아빠진 슬리퍼, 시든 고구마 꾸러미, 그리고 집구석에 놓인 라면 봉지를 스쳤다. 찌그러진 냄비, 찢어진 부채, 안방에서 들려오는 이 씨의 마른 기침 소리까지 이 집의 궁핍함은 모든 세부 사항에서 드러났다. 고맙습니다. 그는 더듬거리며 말했다. 하윤은 미소 지었다.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돕는 건 당연하죠, 아저씨. 아저씨가 누구신지는 모르지만 숨 쉬고 계신 걸 보니 다행이에요. 그는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무언가에 닿은 듯한 눈빛으로 침묵했다. 그는 정장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다.
다행히 배터리가 조금 남아 있었다. 그는 익숙한 번호로 전화를 걸었다. 수화기 너머에서는 걱정 가득한 젊은이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김 사장님. 세상에, 어디 계세요? 연천 고갯길 청계리 근처다. 운전기사 불러서 차 가지고 올라와. 옷가방이랑 약, 그리고 금고에 있는 검은 서류 가방도 챙겨. 서둘러, 더 묻지 말고, 그는 진지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리고 하윤을 향해 돌아섰다. 이름이 뭔가? 네, 정하윤입니다. 그녀가 대답했다. 아저씨가 부자이신 건 알아요. 시계랑 정장을 보면 알 수 있죠. 하지만 사람을 구하는데 부자든 가난하든 무슨 상관이겠어요. 그렇죠? 김민호는 미소 지었다. 그는 무언가 큰 것을 가늠하는 듯한 눈빛으로 그녀를 오랫동안 바라보았다. 내 이름은 김민호다. 내 말이 맞아. 선행은 부와 가난을 가리지 않지. 이 씨가 구부정한 몸으로 생강차 한 잔을 들고 나왔다. 안녕하세요. 어젯밤 제 딸이 아무것도 못 먹고 당신만 돌봤습니다. 저희 집은 가난하지만 나쁜 짓은 하지 않아요.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어머님, 걱정 마십시오. 김 씨가 대답했다. 따님은 정말 귀한 분이십니다. 첫 햇살이 문틈으로 비칠 때 부엌에서 풍기는 생강 넣은 젓갈 조림 냄새가 묵은 간장 냄새와 섞여 익숙한 향기를 만들어냈다. 하윤은 이가 빠진 사기 그릇에 마른 생선 조각을 담아 김 씨 앞에 놓았다. 이 생선은 어머니께서 지난주에 조리신 건데 좀 짜지만 죽이랑 먹으면 맛있어요. 그녀는 김 씨가 나무 평상 위에 놓아둔 두꺼운 서류 뭉치를 곁눈질하며 말했다. 김 씨는 천천히 식사하며 창밖을 바라보았다. 빛이 그의 눈가주름, 즉 세월과 비즈니스, 그리고 그가 묻어두었던 것들의 흔적을 비추었다. 알고 있나? 그는 깊은 곳에서부터 이야기를 꺼내듯 나직이 말했다. 내 나이 때 나도 인천항에서 인부로 일하려고 10km를 걸었지. 아무도 나 같은 시골뜨기가 인생을 바꿀 수 있다고 믿지 않았어. 하지만 한 사람이 날 믿어주었지. 밥 한 끼와 창고에서 잠잘 곳을 주었어.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고. 하윤은 고개를 끄덕이며 죽을 덮었다. 믿음만으로 인생을 바꿀 수 있나요, 아저씨? 아니, 그는 이야기가 공기 중에 스며들도록 잠시 멈추었다가 대답했다. 이유 없는 선행, 그것이야말로 가장 귀한 것이지. 그는 서류 뭉치를 그녀 쪽으로 밀었다. 이것은 연천 외곽의 작은 땅에 대한 양도 계약서와 우리 회사 물류팀에 들어갈 수 있는 추천서다. 하윤은 멈칫했다. 굵은 글씨와 선명한 붉은 도장을 보았다. 저는 글을 잘 몰라요, 아저씨. 중학교 3학년 마치고 그만뒀어요. 어머니가 아프시고 동생도 돌봐야 했거든요. 괜찮다, 김 씨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훌륭한 사람은 기회를 잡고 계속 배울 줄 아는 사람이다. 받아들일 용기가 있나? 그녀는 고개를 숙였다. 그녀의 눈빛은 두려움과 희망 사이에서 흔들렸다. 작은 나무집 안에서 생선 조림 냄새, 어머니의 마른 기침 소리, 그리고 김 씨의 제안이 뒤섞여 하윤이 감히 꿈꿔보지 못했던 길을 열어주는 듯했다. 서울의 아침 햇살이 높다란 유리 건물들을 가로질러 비추며 마치 햇빛 아래 반짝이는 한강처럼 빛나는 줄기를 반사했다. 도시는 자동차 경적 소리, 깔끔하게 차려입은 사람들의 바쁜 발걸음 소리, 그리고 길가 카페에서 풍겨나오는 진한 원두 커피 향으로 활기찼다. 정하윤은 번쩍이는 간판이 달린 20층짜리 화려한 유리 건물인 한성그룹 정문 앞에 서 있었다. 그녀는 어머니 이수정 씨가 정성껏 개어준 옷 몇 벌이 든 낡은 천 가방을 꽉 쥐고 있었다. 달아빠진 플라스틱 슬리퍼는 이제 국내 시장에서 산 낡은 운동화로 바뀌었지만
그녀는 여전히 검은 정장과 흰 셔츠를 입고 저마다 번쩍이는 가죽 서류 가방을 든 직원들 사이에서 자신이 동떨어진 존재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깊은 숨을 들이쉬며 북치듯 쿵쾅거리는 심장을 억누르려 애썼다. 한성그룹의 김민호 사장이 써준 추천서가 재킷 주머니에 들어 있었지만 그것이 그녀의 불안을 덜어주지는 못했다. 내가 정말 이곳에 속한 사람일까? 하윤은 중앙 로비를 드나드는 사람들을 훑어보며 자문했다. 그녀가 정문을 지날 때 경비원 한 명이 고개를 숙여 인사했지만 그의 눈은 그녀가 신은 낡은 셔츠와 어울리지 않는 신발을 보고는 잠시 놀라는 기색을 보였다. 로비 안, 에어컨에서 나오는 시원한 공기에 하윤은 몸을 떨었다. 그녀는 접수 데스크 앞에서 머뭇거렸다. 그곳에서는 머리를 높게 묶은 검은 정장 차림의 젊은 여성이 키보드를 타닥타닥 치고 있었다. 저는 정하윤이라고 합니다. 김 사장님 추천으로 일하러 왔어요. 그녀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고 그 목소리는 근처 직원들의 웃음소리에 거의 묻힐 뻔했다. 접수원은 고개를 들어 하윤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훑어보고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다. 잠시만요. 그녀는 내선 전화를 걸어 평탄한 목소리로 말했다. 하 실장님, 신입 사원이 왔는데 김 사장님 추천이라고 하네요. 잠시 후 김 사장의 비서인 박수민이 나타났다. 그는 30대 정도로 마른 체구의 회색 정장을 입고 있었으며 얼굴은 불처럼 차가웠다. 그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며 하윤에게 따라오라는 신호를 보냈다. 따라오세요. 15층으로 갑니다. 엘리베이터로 이어지는 복도는 끝없이 길었고 천장 등에서 나온 하얀 불빛이 번쩍이는 타일 바닥에 비쳐 낡은 천 가방을 든 시골 소녀의 모습을 반사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5, 8, 15로 숫자가 바뀌는 동안 하윤은 마치 출구 없는 세상으로 빨려 들어가는 듯한 기분을 느꼈다. 그녀는 수민을 곁눈질하며 무언가 묻고 싶었지만 그의 차가운 눈빛에 입을 다물었다. 15층은 넓은 사무실로 이어졌고 책상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으며 규칙적인 키보드 소리와 새로 인쇄된 종이 냄새가 났다. 수민은 그녀를 창가 근처의 빈 책상으로 안내하고 안내 서류 한 뭉치를 내려놓았다. 여기가 당신 자리입니다. 규정을 잘 읽으세요. 모르는 게 있으면 옆에 강혜진 씨에게 물어보세요. 그는 머리를 높게 묶고 서류를 열심히 읽고 있는 35세가량의 여성을 가리켰다. 혜진 씨는 고개를 들어 옅은 미소를 지었다. 앉아요. 내일 아침 8시에 출석 체크해요. 하윤은 고개를 끄덕이며 의자에 앉아 가방끈을 꽉 쥐었다. 그녀가 서류 뭉치를 펼치자 회사 규정, 업무 절차, 부서 배치도에 관한 빽빽한 글자들이 눈에 어지럽게 들어왔다. 물류, 보고서, 마감일 같은 단어들은 다른 나라 언어처럼 낯설었다. 그녀는 어머니가 준 작은 수첩을 꺼내 중학교 3학년 때처럼 비스듬하고 느린 글씨체로 필기를 시작했다. 모르면 배워야 한다. 어머니는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배우는 것이 두려우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는 알려주지 않으셨다. 점심시간, 회사 식당은 김치찌개와 향긋한 흰쌀밥 냄새로 붐볐다. 하윤은 어머니가 싸준 보따리를 열었다. 안에는 어머니가 전날 만들어주신 김밥 한 줌과 어묵 몇 개가 들어있었다. 그녀는 테이블 구석에 앉아 조용히 먹었고 동료들은 깔끔한 도시락이나 과일 주스를 주문했다. 옆 테이블에 앉은 젊은 여성, 윤지은이 쳐다보며 말했다. 김밥 직접 만드셨어요? 맛있어 보이네요. 하윤은 입을 다물고 미소 지었다. 어머니께서 제가 배고플까 봐 만들어주셨어요. 단순한 말이었지만 지은은 잠시 멈칫했고 눈빛에 어색함이 스쳤다. 그녀는 고개를 돌려 친구들과 계속 이야기했지만 목소리는 더 작아졌다. 하윤은 개의치 않고 고개를 숙여 남은 어묵을 먹으며 외로운 감정을 감추려 애썼다. 회사에서의 첫 며칠은 혼란의 연속이었다. 컴퓨터를 칠 때 그녀는 비밀번호를 3번 연속 틀렸고
빨갛게 변한 화면에 당황했다. 이메일을 보낼 때 수신자 이름을 잘못 적어 혜진 씨가 다시 수정해야 했다. 내선 전화를 걸 때 그녀의 목소리는 너무 작아서 상대방이 2번이나 다시 물었다. 사무실 누군가가 비웃었다. 회사가 유능한 사람 뽑는 줄 알았는데 세상에. 하윤은 대답하지 않고 고개를 숙여 꼼꼼히 메모했다. 내일 저녁 그녀는 규정된 시간보다 늦게까지 사무실에 남아 수민이 남겨둔 안내서를 보며 엑셀 사용법을 익혔다. 때로는 사무실 구석에서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다. 저 애는 공무원 시험이라도 준비하나 왜 저렇게 공부만 하지? 그녀는 입술을 굳게 다물고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어머니의 말씀을 기억했다. 슬퍼도 남에게 보이지 마라. 그들은 널 동정하지 않아. 어느 날 오후 작은 회의실에서 하윤은 새로운 물류 프로젝트에 대한 아이디어를 발표하라는 요청을 받았다. 그녀는 일어서서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네, 제 생각에는 우리가 물건을 지역별로 분류한 후에 배송하면 시간을 더 절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회의실은 몇 초간 조용했고 이내 웃음이 터져 나왔다. 지은은 입을 가리고 눈을 반짝였다. 그 아이디어는 고등학교 1학년 때 이미 배운 거예요. 언니, 다른 사람이 책상을 치며 말했다. 너무 단순해서 누가 생각 못하겠어요. 하윤은 얼굴이 빨개지고 심장이 마구 뛰었으며 숨을 곳을 찾으려는 듯 두 손을 꽉 쥐었다. 그녀는 사라지고 싶었다. 하지만 그때 회의실 유리창 너머로 김 사장의 시선과 마주쳤다. 그는 복도 밖에 서서 아무 말 없이 마치 조용한 격려처럼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다. 하윤은 깊은 숨을 들이쉬고 허리를 폈다. 네, 아이디어가 단순한 건 알지만 연천 같은 시골 지역의 소규모 화물에는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웃음소리가 잦아들었고 몇몇 사람들은 조용히 메모했다. 김 사장은 돌아섰지만 하윤은 그가 자신이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았다는 걸 알았다. 그날 밤 서울 외곽의 작은 자취방에서 하윤은 수첩을 끌어안고 휘갈겨 쓴 글씨를 보았다. 처음부터 아는 사람은 없지만 착한 사람은 배울 자격이 있다. 집에서 김 사장이 했던 말이 머릿속에 울렸다. 그녀는 서둘러 눈물을 닦고 입술을 굳게 다물었다. 내일은 이메일을 제대로 보내는 법을 배울 거야. 모레는 보고서 작성법을 배울 거고. 그러면 언젠가 아무도 나를 비웃지 않게 될 거야. 된장찌개 냄새와 플라스틱 식판이 부딪히는 소리가 뒤섞인 식당에서 속삭임이 퍼지기 시작했다. 저 애는 누군데 저렇게 큰 회사에 바로 들어왔지? 김 사장님 가족인가? 하윤은 식판을 들고 고개를 숙여 빈자리를 찾았다. 그녀는 뒷담화에 익숙했다. 시골에서 중학교 3학년을 그만두고 일하러 갔을 때도 사람들은 말했다. 무슨 여자애가 저래. 공부해봤자 결국 가정부나 되겠지. 하지만 이곳에서의 비난 어린 시선과 등 뒤의 속삭임은 더 아팠다. 솔직하지 않고 미소 속에 숨겨진 날카로운 칼 같았기 때문이다. 지은은 회사에서 3년째 일하며 그 소문이 주동자였다. 갑자기 회사가 학력도 없는 애를 뽑더니 좋은 자리에 비서까지 붙여주다니. 이상하지 않아. 다른 사람이 눈을 가늘게 떴다. 김 사장님 친척이거나 특별히 아끼는 사람이겠지. 우리는 작게 웃고는 하윤이 지나가자 슬쩍 화제를 돌리는 척했다. 그들이 크게 말하지 않았음에도 하윤은 다 들었다. 그들이 그녀가 듣기를 원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녀는 메모장을 꽉 쥐고 예전 물을 기를 때처럼 여전히 구부정한 자세로 걸어갔다. 한 번은 복도에서 복사한 서류 뭉치를 떨어뜨렸을 때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다. 오직 차가운 비서 수민만이 멈춰서서 그녀가 허둥지둥 종이를 줍는 것을 보고는 아무 말 없이 지나갔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처음으로 얼음처럼 차갑지 않았다. 여자 화장실에서 하윤은 거울 앞에 섰다. 형광등 불빛의 얼굴이 창백해 보였다.
눈물이 흘렀지만 그녀는 서둘러 닦고 머리를 정돈하며 억지로 웃었다. 슬퍼도 남에게 보이지 마라. 그녀는 어머니의 말을 기억하며 속삭였다. 어느 날 아침, 하윤은 김 사장이 직접 강의하는 사내 교육 과정에 참여하라는 낯선 이메일을 받았다. 장소는 12층 A2 회의실이었다. 회의실로 가는 길에 그녀는 수민을 지나쳤다. 그는 노트북에서 고개를 들지 않고 나지막이 말했다. 너무 신경 쓰면 당신이 무너질 겁니다. 목소리는 평탄했지만 이전처럼 차갑지는 않았다. 하윤은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고 여전히 심장이 세차게 뛰는 채로 회의실에 들어갔다. 회의실은 작았고 투명한 유리창 너머로 번화한 서울 시내가 보였다. 하윤은 테이블 구석에 몸을 움츠리고 앉아 떨림을 멈추기 위해 두 손을 탁자 아래에서 꽉 쥐었다. 김 사장은 평소와 달리 정장 대신 소박한 회색 셔츠 차림으로 들어와 마치 탐색하듯 한 사람 한 사람을 훑어보았다. 무거운 침묵 속에서 수민의 펜 두드리는 소리와 창틈으로 스며드는 바람 소리만 들렸다. 김 사장은 질문으로 시작했다. 만약 어느 날 당신이 가진 모든 것이 더 이상 당신의 것이 아니게 된다면 무엇을 하겠습니까?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다. 그 질문은 사무직의 안전함에 익숙한 사람들의 자존심을 찌르는 칼날 같았다. 하윤은 고개를 숙이고 생각하다가 천천히 말했다. 저라면 받아들이는 법을 배울 것 같아요. 처음부터 제 것이 아니었던 건 잃어도 아쉽지 않아요. 만약 가졌던 것이라면 가질 수 있었음에 감사할 거예요. 회의실은 조용했다. 김 사장은 그녀에게서 눈을 떼지 않고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다면 내가, 여기 몇 사람의 운명을 쥔 내가, 재능은 있지만 배신했던 사람과 아직 부족하지만 정직한 사람 중에서 선택해야 한다면 당신은 누구를 선택하겠나? 하윤은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꾸밈없는 눈빛이 말했다. 저는 정직한 사람을 선택할 거예요, 사장님. 재능은 배울 수 있지만 마음은 바꾸기 어려우니까요. 김 사장은 눈을 깜박이지 않고 그녀를 보았다. 화려하지 않지만 깊이 있는 대답이었다. 그는 예전에 자신이 도와주었던 직원에 대해 이야기했다. 배달부에서 관리자까지 올랐지만 결국 배신하고 고객 데이터를 빼내 자신의 회사를 차렸던 사람이었다. 돈은 아깝지 않아, 그가 말했다. 믿음이 아까울 뿐이지. 회의실은 침묵에 잠겼고 모두 그의 목소리에 담긴 상처를 느꼈다. 그리고 그는 하윤을 보았다. 만약 내가 이 기회를 거두어들인다면 날 원망하겠나?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저는 사장님 댁에서 따뜻한 죽 한 그릇 먹고 돈 걱정하지 않게 된 것만으로도 감사할 뿐이에요. 아무도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항상 노트북에 코를 박고 있던 수민이 멈칫했다. 김 사장의 입꼬리가 드물게 미소를 감추듯 살짝 올라갔다. 그는 일어서서 수업을 마쳤다. 하윤이 회의실을 나설 때 수민이 지나가며 작게 말했다. 사장이 신입사원 대답에 웃는 건 처음 봅니다. 그녀는 얼굴이 빨개져 고개를 저었고 땀으로 축축한 수첩을 꽉 쥐었다. 그날 점심, 식당에서 하윤은 가벼운 감기 기운이 있는 지은에게 나눠주기 위해 비빔밥을 하나 더 주문했다. 나눠 먹어야 더 맛있죠. 그녀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지은은 밥을 받으며 눈빛에 죄책감이 스쳤다. 그날 밤, 자취방에서 하윤은 고향에 전화했다. 어머니의 쉰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들려왔다. 오늘 괜찮았니? 밥은 먹었고? 네, 먹었어요, 엄마. 누가 맛있는 김밥을 사줬어요. 그녀는 어머니가 기뻐할 것을 알기에 거짓말을 했다. 전화를 끊고 그녀는 천장을 바라보며 누웠다. 가로등 불빛이 창문으로 비쳤다. 속삭임과 의심의 눈초리 속에서 또 하루가 지났지만
그녀는 배우고 있었다. 일뿐만 아니라 낯선 도시의 바람 속에서 굳건히 서는 법을. 서울의 겨울은 일찍 찾아와 한강을 스치는 바람과 함께 살을 애는 듯한 추위를 몰고 왔다. 연말에 한성그룹은 산더미처럼 쌓인 서류와 밤늦게까지 이어지는 회의로 더욱 분주했다. 정하윤은 이제 사무실의 생활 리듬에 더 익숙해졌지만 때때로 내선 전화벨 소리에 여전히 깜짝 놀라곤 했다. 그녀의 작은 수첩은 이제 엑셀 사용법, 보고서 작성법, 그리고 강혜진 씨가 끈기 있게 설명해준 로지스틱스나 인벤토리 같은 낯선 영어 단어들로 빼곡했다. 낡은 운동화는 첫 월급으로 산 소박한 검은색 구두로 바뀌었지만 어머니가 만들어준 천 가방은 마치 연천의 나무집을 상기시키듯 매일 그녀와 함께했다. 11월의 어느 날 오후, 하윤은 20층에 있는 본 회의실로 호출되었다. 그곳의 커다란 유리창 너머로는 도시의 불빛으로 반짝이는 한강이 바로 내려다 보였다. 김민호 사장이 테이블 상석에 앉아 있었고 옆에는 박수민과 다른 몇몇 임원들이 모두 검은 정장 차림에 칼날처럼 날카로운 눈빛을 하고 있었다. 하윤은 서류 뭉치를 든 채 회의실 구석에 서 있었고 심장이 세차게 뛰었다. 그녀는 자신의 고향인 연천과 관련된 작지만 중요한 프로젝트인 교회 지역 물류 프로젝트 진행 상황을 보고하는 임무를 받았다. 네, 제가 데이터를 확인했습니다. 하윤은 약간 떨리는 목소리로 시작했다. 그녀가 노트북을 열자 어젯밤 꼬박 세워 만든 단순한 그래프가 화면에 나타났다. 청길이 같은 작은 면에 먼저 배송을 우선하면 차량이 여러 번 돌아올 필요가 없어져 운송비가 12% 절감될 것입니다.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반응을 기다리며 회의실의 모든 사람을 훑어보았다. 침묵이 흘렀고 수민의 펜이 가볍게 두드리는 소리만 들렸다. 50대 정도로 머리가 희끗희끗한 최 이사가 눈살을 찌푸렸다. 아이디어는 괜찮지만 정확성은 누가 보장하지? 입사한 지 석 달도 안 됐는데 어떻게 알 수 있나? 그의 목소리는 마치 시험하듯 날카로웠다. 하윤은 깊은 숨을 들이쉬며 자취방의 희미한 스탠드 불빛 아래 엑셀을 공부하던 밤들을 떠올렸다. 네, 참고 데이터와 혜진 씨의 지난달 보고서를 대조하여 확인했습니다. 연천의 운전기사 아저씨께도 여쭤봤는데 장마철에는 작은 면 도로가 자주 막힌다고 하셔서 배송 일정을 변경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최 이사는 침묵했고 그의 눈빛은 덜 날카로워졌다. 옆에 앉은 수민은 수첩에 무언가를 살짝 적었고 입꼬리가 조금 올라갔다. 김 사장은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연천에서 시험적으로 시행해보고 2주 후에 다시 보고하도록. 하윤은 고개를 숙였다. 마음은 가벼워졌지만 회의실을 나설 때 손은 여전히 떨렸다. 그녀가 복도로 나오자 수민이 지나가며 작게 말했다. 나쁘지 않았어. 하지만 다음번엔 더 크게 말해. 사람들이 당신이 두려워한다고 생각하지 않게. 그날 저녁, 하윤은 회사에서 몇 블록 떨어진 한강변에 섰다. 차가운 바람이 불어와 그녀의 짧은 머리카락을 흩날렸다. 강물은 고층 빌딩의 불빛을 반사하며 마치 물 위에 떨어진 별들 같았다. 그녀는 연천의 나무집을, 어머니의 마른 기침 소리를, 생강 넣은 젓갈 조림 냄새를 떠올렸다. 전화기가 울렸고 어머니에게서 온 전화였다. 하윤아, 잘 지내니? 회사에서 큰일 한다고 들었다. 정말 자랑스럽구나. 그녀는 웃었고 눈가가 시큰했다. 네, 그냥 작은 일들 하는 거예요, 엄마. 엄마는 괜찮으세요? 약은 잘 챙겨 드시고요. 이 씨는 전화기 너머로 쉰 목소리로 웃었다. 엄마는 괜찮아. 어제 이웃집 아줌마가 새 김치를 좀 줬는데 내가 설에 와서 먹으라고 남겨뒀어. 하윤은 어머니가 보지 못하는 걸 알면서도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강을 바라보며 내년 장마가 오기 전에 어머니께 돈을 더 보내서 양철 지붕을 고쳐야겠다고 다짐했다.
그 후 며칠 동안 연천 프로젝트가 시행되기 시작했다. 하윤은 고향의 운전기사들과 창고를 연결하는 책임을 맡게 되었다. 그녀는 어릴 적 자신을 시장에 태워주었던 늙은 운전기사 박씨 아저씨에게 전화를 걸었다. 하윤이에요, 아저씨. 잘 지내세요? 배송 일정 확인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박씨 아저씨의 웃음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울려 퍼졌다. 세상에, 이씨 댁 딸내미가 이제 서울에서 높은 사람 됐네? 내가 도울 일 있으면 뭐든지 말해. 그런 전화 통화 덕분에 하윤은 화물이 창고에서 작은 면으로 어떻게 이동하는지 점차 더 잘 이해하게 되었다. 그녀는 꼼꼼히 메모했고 때로는 연천의 현지인들만 아는 지름길에 대해 어머니께 전화해서 묻기도 했다. 점차 배송은 더 정확한 시간에 도착했고 그녀의 보고서는 혜진 씨에게 대학 인턴들보다 더 정확하다는 칭찬을 받았다. 하지만 모든 것이 순조롭지만은 않았다. 회의실에서 하윤의 아이디어를 비웃었던 윤지은은 짜증 섞인 태도를 보이기 시작했다. 한 번은 하윤이 지은에게 창고 데이터를 다시 확인해달라고 부탁하자 그녀는 퉁명스럽게 대답했다. 언니가 직접 하세요. 저 바빠요. 하윤은 아무 말 없이 조용히 자리로 돌아와 숫자 하나하나를 확인했다. 그날 저녁 혜진 씨는 늦게까지 사무실에 남아 눈이 붉어진 그녀를 발견했다. 지은이가 뭐라고 했니? 그녀가 부드러운 목소리로 물었다. 네,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윤은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다. 혜진 씨는 한숨을 쉬었다. 신경 쓰지 마. 지은이도 인턴 출신이라 대체될까 봐 그러는 거야. 내 일만 잘하면 모든 게 괜찮아질 거야. 하윤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다. 그녀는 어머니의 말씀을 떠올렸다. 남들이 뭐라 하든 신경 쓰지 마라. 내가 잘못한 게 없다면. 어느 날 아침 하윤은 김 사장으로부터 연천 프로젝트 총괄 보고서를 준비해 이사회에 발표하라는 이메일을 받았다. 마감은 사흘 후였다. 그녀는 그렇게 큰 보고서를 해본 적이 없었기에 당황했다. 혜진 씨는 그녀의 슬라이드 형식을 도와주었고 여전히 차가웠던 수미는 이거 써, 실수하지 말고 라는 짧은 글과 함께 샘플 파일을 보내주었다. 하윤은 이틀 밤을 꼬박 새웠고 눈은 퀭했으며 슬라이드를 만들고 숫자 하나하나, 문장 하나하나를 확인했다. 그녀는 자취방 거울 앞에서 네,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라고 떨리는 목소리로 연습했다. 발표 날 20층 회의실은 사람들로 가득 찼다. 김 사장은 중앙에 앉아 있었고 옆에는 최 이사와 다른 몇몇 임원들이 있었다. 하윤은 연달에 기대어 서 있을 정도로 손이 떨리는 채로 화면 앞에 섰다. 그녀는 작지만 분명한 목소리로 시작했다. 네, 연천 물류 프로젝트는 경로 최적화와 현지 운전기사와의 협력을 통해 예상보다 운송비를 15% 절감했습니다. 그녀는 그래프를 가리키며 숫자 하나하나, 이정표 하나하나를 설명했다. 청계리의 지름길에 대해 이야기할 때 그녀는 무심코 말했다. 어릴 때 어머니와 고구마 캐러 그 길로 자주 다녀서 더 짧다는 걸 알았어요. 회의실 전체가 웃음을 터뜨렸지만 이전처럼 격렬하는 웃음은 아니었다. 최 이사가 고개를 끄덕였다. 시골길도 전략이 될 수 있군. 나쁘지 않아. 김 사장은 하윤을 바라보았고 그의 눈에는 약간의 자부심이 스쳤다. 그녀가 발표를 마치자 회의실 전체가 박수를 쳤다. 요란하지는 않았지만 그녀의 얼굴을 붉히기에는 충분했다. 구석에 앉아있던 수미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고 처음으로 아무것도 메모하지 않았다. 그날 저녁 하윤은 한강 근처의 한 고깃집에서 열린 물류팀의 작은 파티에 초대되었다. 삼겹살과 소주 냄새가 겨울의 추위 속에서도 분위기를 더 따뜻하게 만들었다. 혜진 씨가 잔을 들었다. 우리 모두 너 칭찬 많이 했어, 하윤아. 정말 잘했어. 테이블 구석에 앉아있던 지은은 조용했지만
하윤이 쳐다보았을 때 처음으로 고개를 돌리지 않았다. 파티가 끝날 무렵 지은이 다가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언니, 지난번 일들 미안해요. 언니가 정말 잘하는 것 같아요. 하윤은 맑은 눈으로 웃었다. 괜찮아. 나도 내가 잘 못할까봐 두려웠어. 그렇게 말해줘서 고마워. 지은은 고개를 끄덕이고 돌아섰지만 그녀의 미소에는 처음으로 숨은 뜻이 없었다. 밤늦게 하윤은 다시 한강변에 서서 도시의 불빛이 물 위에 반사되는 것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연천에 비 오는 밤 미끄러운 길에서 김 사장을 업었던 것을 떠올렸다. 그날의 선행이 자신을 이곳 화려한 서울의 한복판, 감히 꿈도 꾸지 못했던 기회들 속으로 이끌 줄은 생각도 못했다. 전화기가 울렸고 수민에게서 온 짧은 문자였다. 내일 9시 사장님과 회의. 늦지 마. 하윤은 미소 지으며 답장했다. 네, 일찍 가겠습니다. 그녀는 전화기를 넣고 차가운 바람을 한 모금 들이마셨다. 강은 여전히 흐르며 불빛과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들을 실어 날랐다. 하윤은 걸었고 그녀의 새 신발이 보도 위에서 작은 소리를 냈다. 그녀는 앞으로의 길이 아직 길다는 것을 알았지만 처음으로 두렵지 않았다. 12월이 다가오면서 서울의 겨울은 더욱 혹독해졌고 차가운 바람과 보도 위에 얇게 쌓인 눈을 몰고 왔다. 정하윤은 이제 한성그룹의 생활 리듬에 더 익숙해졌지만 매일 아침 화려한 유리 건물에 들어설 때마다 여전히 약간의 설렘을 느꼈다. 어머니가 만들어준 천 가방은 매일 그녀와 함께했지만 이제 그 안에는 혜진 씨에게서 중고로 산 낡은 노트북과 고기 파티 후 물류팀에서 선물로 준 한성그룹이라는 글자가 새겨진 볼펜이 추가되었다. 그녀는 더 이상 초기의 서투른 시골 소녀가 아니었지만 순박한 눈빛과 부드러운 목소리는 여전히 변하지 않았다. 어느 날 아침 사무실 창밖으로 눈이 흩날릴 때 하윤은 김민호 사장으로부터 이메일을 한 통 받았다. 내용은 짧았다. A2 회의실에서 10시에 만나자. 연천 보고서 지참. 그녀는 서류 뭉치를 다시 확인했고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연천 프로젝트는 이제 인근 3개 군으로 확대되었고 하윤은 신입 사원임에도 불구하고 놀랍게도 주책임자가 되었다. 그녀의 멘토였던 혜진 씨는 격려하며 웃었다. 넌 할 수 있어. 걱정 마. 김 사장님은 믿을 수 없는 사람에게 일을 맡기지 않아. 그날 A2 회의실은 이전처럼 붐비지 않았고 김 사장, 박수민, 그리고 낯선 얼굴 한 명뿐이었다. 그녀는 40대 정도로 갈색으로 염색한 짧은 머리에 값비싼 모피 코트를 입고 있었다. 김 사장이 소개했다. 이분은 대성 운송의 전략적 파트너인 신은경 이사님이시다. 연천 프로젝트에 대해 듣고 싶어 하신다. 하윤은 고개를 숙여 인사하며 긴장감을 감추기 위해 서류 뭉치를 꽉 쥐었다. 신 이사는 미소 지었지만 그녀를 꿰뚫어 보는 듯한 날카로운 눈빛을 했다. 하윤은 이전보다 더 분명한 목소리로 발표를 시작했다. 네, 연천 프로젝트는 현재 경로 최적화와 현지 운전기사와의 협력을 통해 지난 분기 대비 운송비를 18% 절감했습니다. 또한 대기 시간을 줄이기 위해 화도면에 임시 창고를 추가로 제안합니다. 그녀는 슬라이드를 비추며 배송 지점을 연결하는 붉은 선이 그어진 지도를 가리켰다. 이 노선들은 어머니와 고향의 운전기사 아저씨들께 배운 것인데 그분들은 장마철에 진흙탕을 피할 수 있는 길을 아세요. 신 이사는 눈썹을 치켜 올리며 놀란 기색을 보였다. 데이터를 어머니와 운전기사에게서 얻었다고요? 분석 시스템이 아니고요. 하윤은 얼굴이 빨개졌지만 즉시 대답했다. 네, 데이터 확인을 위해 시스템을 사용했지만 현지 주민들의 경험이 회사 지도에 없는 노선을 찾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김 사장은 고개를 끄덕였고 그의 눈에는 약간의 만족감이 스쳤다. 신 이사는 수첩에 무언가를 적고는 물었다.
만약 대성이 협력한다면 경기도 전체의 배송 일정을 보장할 수 있습니까? 그 질문은 칼날 같았다. 하윤은 그렇게 큰 규모를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그녀는 힌트를 기대하며 수민을 쳐다보았지만 그는 평온한 눈빛으로 조용히 앉아 있을 뿐이었다. 그녀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대답했다. 네, 지원팀과 다른 군의 데이터가 있다면 배우고 해낼 수 있다고 믿습니다. 신 이사는 이번에는 더 따뜻하게 미소 지었다. 좋아요. 저는 도전을 받아들이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회의가 끝난 후 수민이 하윤을 복도로 불렀다. 잘했어요. 그는 여전히 평탄하지만 이전처럼 차갑지 않은 목소리로 말했다. 하지만 대성과 협력하면 압박이 훨씬 더 커질 겁니다. 준비됐어요. 하윤은 마음속으로는 여전히 걱정되었지만 고개를 끄덕였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수민은 그녀를 보며 약간의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말했다. 당신, 참 이상해요. 다들 위로 올라가고 싶어 하는데 당신은 아무렇지 않은 듯 평온하네요. 하윤은 가볍게 웃었다. 네, 저는 그저 어머니께서 걱정 안 하시게 잘하고 싶을 뿐이에요. 수민은 대답하지 않고 가볍게 고개를 끄덕인 후 돌아섰다. 하지만 하윤은 처음으로 그가 자신을 사무실에 불필요한 존재로 보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다. 주말에 하윤은 연천의 집을 방문했다. 나무집은 예전과 같았고 양철 지붕은 그녀가 보낸 돈으로 수리되어 있었다. 이수정 씨는 건강이 약했지만 두부와 호박이 가득한 된장찌개를 한솥 끓여 놓았다. 살이 빠졌구나. 그녀는 걱정스러운 눈으로 말했다. 하윤은 웃었다. 네, 바빠서 그래요, 엄마. 회사는 정말 좋아요. 다들 많이 도와줘요. 그녀는 식당에서의 속삭임이나 보고서를 쓰며 밤을 새운 이야기는 하지 않았다. 그저 어머니를 안심시키고 싶었다. 이 씨는 그녀에게 직접 담근 김치 한 통을 주었다. 서울에 가져가서 먹어라. 밖에서 사 먹지 말고. 돈 아깝다. 하윤은 어머니를 껴안으며 겨울의 추위 속에서 익숙한 온기를 느꼈다. 도시로 돌아가는 버스를 타기 전에 그녀는 비 오는 밤 김 사장을 업었던 청계고개에 들렀다. 길은 이제 말라 있었지만 여전히 울퉁불퉁하고 돌멩이가 많았다. 그녀는 조용히 서서 절벽 아래를 내려다보며 긁힌 다리와 찢어진 비옷을 떠올렸다. 만약 그 밤에 내가 그냥 지나쳤다면 지금은 어땠을까? 그녀는 자문했지만 이내 미소 지었다. 김 사장이 말했듯 선행에는 이유가 필요 없었다. 서울로 돌아온 하윤은 연천 프로젝트가 대성과 공식적으로 협력하게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녀는 윤지은을 포함한 작은 팀을 맡아 확장 계획을 시행하게 되었다. 지은은 여전히 자신감 있는 모습을 유지했지만 변하기 시작했다. 한 번은 팀 전체가 데이터 확인을 위해 늦게까지 남아있을 때 지은이 회사 근처 가게에서 캔커피 한 상자를 가져왔다. 하윤 언니, 마셔요. 배고프게 일하지 말고요. 그녀는 어색한 목소리로 말했다. 하윤은 그것을 받으며 미소 지었다. 고마워. 다음엔 내가 엄마한테 배운 김밥 만들어줄게. 한번 먹어봐. 지은은 고개를 끄덕였고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이전처럼 날카롭지 않았다. 일은 점점 힘들어졌지만 하윤은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녀는 팀을 관리하는 법, 파트너와 대화하는 법, 그리고 질문을 받을 때 허리를 펴고 서는 법을 배웠다. 혜진 씨는 친한 친구가 되어 퇴근 후 자주 커피를 사주었다. 수미는 여전히 말이 없었지만 김 사장과 일하는 작은 요령들을 그녀와 공유하기 시작했다. 사장은 정직한 사람을 좋아하지만 영리해야 당신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어. 그는 처음으로 가벼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어느 날 저녁, 하윤은 김 사장 댁에 저녁 식사 초대를 받았다. 그곳은 강남의 펜트하우스로 화려한 서울의 전경이 내려다 보이는 유리창이 있는 넓은 곳이었다.
김 사장의 아내인 김 여사는 온화한 여성이었고 하윤을 가족처럼 맞이했다. 그이가 자주 말하던 시골 아가씨를 닮았군요. 그녀는 하윤 앞에 향긋한 잡채 한 접시를 놓으며 말했다. 김 사장은 웃었다. 이 아가씨가 그 밤에 날 구해주지 않았다면 지금 내가 여기 앉아 있지 못했을 거야. 식사는 따뜻했지만 하윤은 어색함을 감출 수 없었다. 그녀는 연천 프로젝트, 시골길, 그리고 어머니에 대해 이야기했다. 김 사장은 귀 기울여 듣고는 말했다. 알고 있나? 내가 너에게 기회를 준 것은 보답하고 싶어서가 아니었어. 나는 너에게서 비즈니스 세계에서는 보기 드문 것, 즉 신뢰를 보았지. 그것을 잃지 마라. 하윤은 고개를 끄덕였고 눈가가 시큰했다. 그녀는 어머니를, 연천에 가난했던 날들을, 그리고 회사의 의심 어린 시선들을 떠올렸다. 네, 잊지 않겠습니다. 그녀는 작지만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그날 밤 자취방으로 돌아가는 길에 하윤은 한강변에 멈춰 섰다. 눈이 가볍게 내리며 그녀의 어깨에 얇게 쌓였다. 강은 여전히 흐르며 끝없이 이어지는 이야기처럼 반짝이는 불빛을 실어 날랐다. 그녀는 전화기를 꺼내 어머니에게 문자를 보냈다. 엄마, 저 곧 승진할 것 같아요. 건강 잘 챙기세요. 이번 설에 내려갈게요. 문자를 보내고 그녀는 미소 지으며 추위 속에서 따뜻한 기운을 느꼈다. 하윤은 걸었고 그녀의 검은 구두가 눈 덮인 보도 위에서 규칙적인 소리를 냈다. 그녀는 앞으로 여전히 도전이 남아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것에 맞서는 법을 배웠다. 한강은 그녀가 베풀었던 선행처럼 계속해서 흘러가며 비 오는 밤 낯선 이를 업었던 소녀의 꿈과 희망을 실어 날랐다. 설날이 다가오자 서울은 거리에 걸린 붉은 등과 시장에서 풍기는 향긋한 떡국 냄새로 화려해졌다. 정아윤은 작은 자취방에 서서 몇 가지 설 선물을 포장하고 있었다. 어머니를 위한 새 스웨터, 회사 근처 가게에서 산 인삼 한 상자, 그리고 석 달치 월급에서 모은 돈 봉투. 어머니가 만들어준 천 가방은 이제 작은 배낭으로 바뀌었지만 그 안에는 여전히 빽빽한 메모가 적힌 수첩이 마치 떠나지 않는 동반자처럼 들어있었다. 연말의 한성그룹은 바쁜 분위기에 휩싸여 있었다. 대성과의 협력 프로젝트가 공식적으로 시작되었고 하윤은 경기도 지역의 주요 책임자로 임명되었다. 그녀는 더 이상 창고 데이터만 확인하던 소녀가 아니었고 이제는 회의, 파트너와의 협상, 심지어 새로운 인턴 그룹 교육까지 익숙해졌다. 강혜진 씨는 종종 놀렸다. 하윤아, 너 이제 물류팀의 높은 분이네. 사인 받아야겠어. 하윤은 그저 웃었고 그녀의 순박한 눈빛은 여전했다. 아니에요, 언니. 저는 그냥 엄마가 시키신 일 하는 거예요. 어느 날 아침 사무실 창밖으로 눈이 더 짙게 내릴 때 하윤은 김민호 사장으로부터 그랜드 서울 호텔에서 열리는 회사 송년회에 참석하라는 이메일을 받았다. 거절하지 마라. 중요한 파트너들을 만날 기회다. 이메일에 적혀 있었다. 하윤은 호화로운 파티에 가본 적이 없었기에 걱정되었다. 그녀가 옷장을 뒤졌지만 낡은 셔츠 몇 벌과 야시장에서 산 소박한 검은색 원피스뿐이었다. 이 사실을 안 혜진 씨가 그녀를 쇼핑에 데려갔다. 조금은 예쁘게 꾸며야 해. 안 그러면 사람들이 시골 아가씨가 옷도 못 입는다고 할 거야. 그녀는 웃으며 하윤을 명동의 작은 가게로 이끌었다. 가게의 밝은 조명 아래 하윤은 무릎을 덮는 짙은 푸른색 원피스를 입어보았다. 소박하지만 몸매를 돋보이게 했다. 혜진 씨가 고개를 끄덕였다. 괜찮네. 이거 입으니까 미래 이사님 같아. 하윤은 얼굴이 빨개져 가격표를 보고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너무 비싸요. 더 싼 거 살래요. 하지만 혜진 씨는 이미 재빨리 계산을 마치고 잉크했다. 언니가 주는 설 선물이라고 생각해. 잘하면 엄마가 만들어준 김밥으로 빚 갚으면 돼. 송년회 밤
그랜드 서울 호텔은 샹들리에 불빛과 부드러운 재즈 음악으로 화려했다. 하윤은 홀에 들어섰고 새 구두 때문에 약간 비틀거렸다. 그녀는 구석에 기대서 오렌지 주스 잔을 들고 화려한 정장을 입은 남자들, 반짝이는 드레스를 입은 여성들, 그리고 김 사장과 웃으며 이야기하는 대성의 신은경 이사까지 군중을 훑어보았다. 하윤은 자신이 작게 느껴졌지만 김 사장이 손을 흔들어 부르자 깊은 숨을 들이쉬고 다가갔다. 이쪽은 정하윤, 경기도 프로젝트 책임자입니다. 김 사장은 자랑스러운 목소리로 소개했다. 신 이사는 미소 지었다. 이야기 많이 들었습니다. 연천 프로젝트 정말 잘 해냈더군요. 하윤 씨, 대성은 협력을 확대하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윤은 고개를 숙이며 침착한 목소리를 유지하려 애썼다. 네, 영광입니다. 모든 분을 실망시키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신 이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명함을 건넸다. 도움 필요하면 전화하세요. 당신이라면 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대화 중에 하윤은 멀리서 윤지은의 시선과 마주쳤다. 눈에 띄는 붉은 드레스를 입은 지은은 인턴 그룹과 이야기하고 있었다. 하윤을 보자 그녀는 이전처럼 차가운 표정 없이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다. 하윤은 안도하며 미소로 답했다. 그녀는 회의실에서 지은이 자신을 비웃었던 첫날들을 떠올렸다. 이제 그들은 친한 친구는 아니었지만 적어도 적대감은 사라졌다. 파티가 끝날 무렵 김 사장이 마이크를 들고 무대에 올랐다. 그는 한성그룹의 도전으로 가득했던 한 해, 성공적인 프로젝트들에 대해 이야기했고 놀랍게도 하윤을 언급했다. 어떤 사람들은 출발점은 낮았지만 노력과 선행으로 자신의 인생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까지 변화시켰습니다. 그는 그녀를 향해 시선을 돌리며 말했다. 정하윤이 그 예입니다. 그녀는 저에게 비즈니스 세계에서 신뢰가 가장 소중한 것이라는 점을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홀 전체가 박수를 쳤다. 하윤은 얼굴이 뜨거워져 오렌지 주스 잔을 꽉 쥔 채 조용히 서 있었다. 옆에 서 있던 박수민이 작게 말했다. 사장을 감동시켰군요. 사장에게 공개적으로 칭찬받는 사람은 드뭅니다. 하윤은 어색하게 웃었다. 아니에요. 저는 제 일을 했을 뿐이에요. 수민은 그녀를 보며 눈빛에 약간의 온기가 스쳤다. 이대로만 하면 사장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멀리 갈 겁니다. 파티가 끝난 후 하윤은 호텔 발코니에 서서 반짝이는 한강의 불빛을 내려다보았다. 차가운 바람이 불었지만 춥게 느껴지지 않았다. 그녀는 연천의 비 오는 밤, 긁힌 다리, 그리고 이유 없는 선행, 그것이야말로 가장 귀한 것이지 라고 했던 김 사장의 말을 떠올렸다. 전화기가 울렸고 어머니에게서 온 문자였다. 하윤아, 박씨 아저씨한테 내가 회사에서 큰일 한다고 들었다. 엄마는 정말 자랑스러워. 일찍 오렴. 엄마가 떡국 끓여놓고 기다릴게. 하윤은 답장했다. 네, 내일 바로 내려갈게요. 엄마. 그녀는 전화기를 넣고 차가운 바람을 한 모금 들이마셨다. 마음이 이상하게 따뜻했다. 한강은 여전히 흐르며 그녀의 이야기와 불빛을 실어 날랐다. 그녀는 한때 하루하루를 겨우 살아가던 시골 소녀였지만 이제는 꿈보다 더 큰 기회를 잡고 서울 한복판에 서 있었다. 다음 날 하윤은 연천행 버스에 올랐다. 나무집은 겨울의 희미한 햇살 아래 나타났고 새 양철 지붕이 반짝였다. 이수정 씨는 달아빠진 목도리를 두르고 문 앞에 서서 환하게 웃고 있었다. 왔구나. 그녀는 목이 메인 목소리로 딸을 껴안았다. 하윤은 배낭을 내려놓고 스웨터와 인삼 상자를 꺼냈다. 엄마, 이거 입고 따뜻하게 지내세요. 더 이상 아끼지 마시고요. 그녀는 눈가가 시큰했다. 설날 저녁 식사는 소박했고 떡국, 전, 그리고 어머니가 담근 김치 한 접시뿐이었다.
하지만 하윤에게는 그것이 최고의 식사였다. 그녀는 어머니에게 회사, 한강, 그리고 혜진 씨, 수민, 김 사장 같은 사람들에 대해 이야기했다. 이 씨는 귀 기울여 듣고 이따금 고개를 끄덕였다. 넌 아빠를 닮아서 항상 다른 사람 돕고 싶어 했지. 엄마는 그저 내가 엄마처럼 고생하지 않기만을 바랄 뿐이야. 하윤은 어머니의 손을 잡았다. 고생 안 해요, 엄마. 저에겐 엄마가 있고, 일이 있고, 저를 믿어주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걸로 충분해요. 그날 밤, 하윤은 마루에 앉아 별이 가득한 연천의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바람이 나무숲을 스치며 익숙한 흙냄새를 실어왔다. 그녀는 모든 것이 시작된 청개고개를 떠올렸다. 그날 밤 그녀의 선행은 한강처럼 끊임없이 흘러 그녀를 새로운 기슭으로 이끌었다. 그녀는 수첩을 꺼내 한 줄을 더 썼다. 배우는 것은 단지 유능해지기 위해서가 아니라 믿음을 저버리지 않기 위해서다. 몇 주 후, 하윤은 경기도 지역 물류팀장으로 승진했다. 그녀는 한강이 보이는 회사 근처의 작은 아파트로 이사했다. 매일 저녁, 그녀는 창가에 서서 물 위에 반사되는 불빛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강은 여전히 이야기들을 들려주고 있었고, 하윤은 자신의 이야기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다. 서울의 봄은 늦게 찾아왔지만 한강을 따라 벚꽃이 피기 시작하자 도시는 새로운 생명력으로 활기를 띠었다. 이제 한성그룹 경기도 지역 물류팀장이 된 정하윤은 회의, 출장, 그리고 밤늦게까지 이어지는 데이터 확인 등 바쁜 생활 리듬에 익숙해졌다. 한강 근처의 작은 아파트는 이제 어머니가 연천에서 보내준 선인장 화분이 창가에 놓여 햇빛을 받으며 소박하게 꾸며져 있었다. 빽빽하게 메모된 수첩은 여전히 책상 위에 있었지만 이제 그녀는 노트북을 열고 이메일을 치거나 많은 사람 앞에서 발표할 때 더 자신감이 있었다. 대성과의 협력 프로젝트는 초기 기대를 훨씬 뛰어넘어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경기도의 배송 경로는 이제 회사 데이터와 현지 운전기사들의 실제 경험을 결합한 하윤의 아이디어 덕분에 비용 절감뿐만 아니라 속도까지 향상되었다. 대성의 전략적 파트너인 신은경 이사는 확장 계획을 논의하기 위해 하윤에게 직접 자주 전화를 걸었다. 하윤 씨, 다음 주에 부산에 와서 항만 운송팀과 회의를 했으면 합니다. 신 이사는 한 통화에서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다. 연천 모델을 항만 지역에 적용할 수 있을까요? 하윤은 잠시 멈칫했다. 번화한 항구 도시 부산은 연천의 붉은 흙길과는 거리가 멀었다. 그녀는 그렇게 큰 규모의 일을 하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다. 하지만 그녀는 전화기 너머로 단호한 목소리로 고개를 끄덕였다. 네, 준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그녀는 노트북을 열어 빠르게 메모했다. 부산항 조사, 박씨 아저씨에게 옛날 인천항 배송 방식 문의. 그녀는 박씨 아저씨 같은 분들의 경험이 비록 소주 한잔하며 들려주는 이야기일지라도 열쇠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 회사에서 하윤은 이제 연천 프로젝트뿐만 아니라 보기 드문 진정성 때문에 많은 사람에게 알려졌다. 이제 친한 친구가 된 강혜진 씨는 퇴근 후 자주 그녀를 삼겹살집에 데려갔고 그곳에서 두 사람은 일부터 아직 말하지 못한 꿈까지 모든 것에 대해 이야기했다. 알고 있니? 나는 교사가 되고 싶었는데 결국 여기로 오게 됐어. 어느 날 한강 근처의 단골 고깃집에 앉아 혜진이 털어놓았다. 그런데 너는, 하윤아, 무슨 꿈을 꾸니? 하윤은 생각에 잠겨 고기 한 점을 혜진의 그릇에 놓아주었다. 네, 저는 그저 어머니께서 더 이상 걱정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처럼 배울 기회가 많지 않았던 사람들이 큰일을 할 수 있도록 돕고 싶어요. 혜진은 웃으며 소주잔을 들었다. 그럼 넌 이미 하고 있는 거네. 계속해. 난 내가 그 이상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믿어. 하윤에게 쌀쌀맞게 굴었던 윤지은은 이제 팀에서 믿음직한 동료가 되었다. 때로는 여전히 날카로운 자신감을 보였지만
지은은 이제 큰 보고서에서 하윤을 적극적으로 돕기 시작했다. 한 번은 팀 전체가 부산 출장 준비로 늦게까지 남아있을 때 지은이 캔커피 한 상자를 가져와 하윤 앞에 놓았다. 언니, 마셔요. 너무 늦게까지 일하지 말고요. 하윤은 미소 지었다. 고마워. 이번에 부산 갈 때 너도 같이 갈래? 지은은 약간의 감사함이 어린 눈빛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김 사장의 비서인 박수민은 여전히 차가운 표정이었지만 하윤은 그가 프로젝트 진행 상황에 대해 묻거나 때로는 작지만 날카로운 조언을 해주는 것을 알아차렸다. 한 번은 하윤이 복잡한 스프레드시트와 씨름하고 있을 때 수민이 옆에 앉아 엑셀에서 몇 번의 조작만으로 5분 만에 문제를 해결해 주었다. 빨리 배우는군요. 그가 평탄한 목소리로 말했다. 하지만 다음번엔 혼자 다 하려고 하지 마세요. 저한테 부탁해도 울지 않으니까요. 하윤은 크게 웃었고 처음으로 수민에게서 약간의 유머를 느꼈다. 부산 출장은 큰 도전이었다. 하윤은 지은과 다른 인턴 한 명과 함께 이른 기차를 타고 항구 도시에 도착했다. 부산의 공기는 소금기 섞인 바다 냄새와 울려 퍼지는 백고동 소리로 서울과는 완전히 달랐다. 대성 회의실에서 하윤은 연천 모델을 기반으로 하지만 컨테이너 화물에 맞게 조정한 항만 운송 최적화 계획을 발표했다. 그녀는 천천히 분명한 목소리로 말했다. 네, 만약 우리가 컨테이너를 종류별로 나누고 부두 근처의 경로를 우선시한다면 상하역 시간을 10% 단축할 수 있습니다. 항만 관리자인 이 부장이 눈살을 찌푸렸다. 아이디어는 좋지만 부산항은 시골길이 아닙니다. 실현 가능하다고 확신합니까? 하윤은 깊은 숨을 들이쉬며 어머니의 말씀을 떠올렸다. 남들이 의심하면 행동으로 증명해라. 그녀는 대답했다. 네, 인천항 데이터를 조사하고 연천 운전기사님들의 의견을 물었습니다. 일주일간 시험해 본다면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 부장은 고개를 끄덕였고 그의 의심 어린 눈빛은 덜해졌다. 좋아요, 해보죠. 다시 보고하세요. 출장은 예상외로 성공적이었다. 일주일간의 시험 운영 후 상하역 시간은 8% 단축되었고 신은경 이사는 칭찬 이메일을 보냈다. 하윤 씨, 남부 항만 프로젝트를 이끌어 주셨으면 합니다. 준비되셨나요? 하윤은 이메일을 읽었고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그녀는 어머니에게 문자를 보냈다. 엄마, 저 곧 부산에서 일하게 될 것 같아요. 건강 잘 챙기세요. 이 씨는 즉시 답장했다. 세상에, 우리 딸 정말 대단하구나. 엄마는 정말 자랑스러워. 서울로 돌아온 하윤은 김 사장 사무실로 불려갔다. 그는 책상 뒤에 앉아 있었고 그의 눈빛은 부드러우면서도 진지했다. 부산에서 잘 해냈더구나. 그가 말했다. 하지만 묻고 싶은 게 있다. 내가 올바른 길을 가고 있다고 생각하나? 하윤은 잠시 생각하고 대답했다. 네, 저는 다른 사람들을 돕는 법을 배우고 있다고 생각해요. 어머니뿐만 아니라 고향 사람들, 운전기사 아저씨들,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사람들까지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장님. 김 사장은 드물게 감정을 드러내며 미소 지었다. 내가 너에게 기회를 준 게 아니다. 내가 그 비 오는 밤부터 스스로 만들어낸 거지. 그는 책상 너머로 봉투 하나를 밀었다. 이것은 회사 장학금이다. 대학에서 경영학 과정을 더 공부할 수 있도록. 도전해 보겠나? 하윤은 할 말을 잃었고 눈가가 시큰했다. 그녀는 중학교 3학년을 그만두었던 날들을 일하러 갔을 때 울었던 어머니를 떠올렸다. 네, 해보겠습니다. 그녀는 목이 메인 목소리로 말했다. 김 사장은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하지만 기억해라. 내 선한 마음을 잃지 마라. 어느 날 저녁,
하유는 한강변에 서서 봄바람에 가볍게 흔들리는 벚꽃 가지를 바라보았다. 도시의 불빛이 물 위에 반사되며 그녀가 결코 닿을 수 없다고 생각했던 꿈들처럼 보였다. 그녀는 수첩을 열어 한 줄을 더 썼다. 선행은 다른 사람을 구할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도 구한다. 전화기가 울렸고 수민에게서 온 문자였다. 내일 부산에서 8시에 회의. 기다리게 하지 마. 하유는 웃으며 답장했다. 네, 일찍 갈게요. 잔소리하지 마시고요. 그녀는 걸었고 그녀의 검은 구두가 보도 위에서 울리며 한강의 파도 소리와 어우러졌다. 강은 여전히 흘러가며 연천 고갯길에서 온 한 소녀, 이제 새로운 파도 속에서 자신의 꿈을 계속 써 내려가는 그녀의 이야기를 실어날랐다. 시청자 여러분, 연천의 시골 소녀에서 한성그룹의 물류팀장까지 정하윤의 이야기는 선행과 끈기, 그리고 자신에 대한 믿음의 여정이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와 닿았기를 바랍니다. 마치 그것이 저에게 어디서 출발했든 포기하지만 않는다면 우리 모두 자신만의 이야기를 쓸 수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준 것처럼요. 이 이야기가 의미 있었다고 생각하신다면 좋아요를 눌러 응원해주시고 다른 영감 가득한 이야기를 위해 채널 구독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지지는 제가 계속해서 공유할 수 있는 큰 원동력이 됩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